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안녕하세요. 저는 전 소유이고요. 해와입니다. 와우. 야! 저희가 원래는 이제 뭐 이런저런 컨텐츠를 할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게 업로드될 시점이 거의 연말 혹은 연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를 즐겁게 해준 개인적으로 음. 그런 작품들 5가지 정도를 좀 빠르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와! 다음 내년 2025년에 또 저희가 또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예. 위키드 어쨌든 저번 시간에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요? 네, 그래서 마지막 컨텐츠로 좀 좋았다. 완벽한 마무리? 그랬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뭐 근황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네. 근황이라기보다는 좀 앞으로 이제 남은 연말 동안 제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콘서트를 3개나 잡아놨어요. 미친 거죠. 저번 주에 막 요즘 콘서트 너무 비싸고 막 가기도 힘들고 말했는데 이 미친 김혜화가 몇 달 전부터 콘서트를 야금야금 예매를 해놨더라고요. 부러워 지금 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말다운 주말을 못 보내니까 보상심리? 그때 못했던 거를 이제 이렇게 지금 다 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뭐 3가지 중에 뭐 2가지는 그 뭐 밴드 콘서트고요. 하나는 그 헤드윅 원작자가 내한을 한다고 합니다. 존 카메론 미첼 씨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오신다고 하여서 그날 이제 보러 가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소네플이라는 저의 최애 인디 밴드가 공연을 하시고 크리스마스에는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밴드의 공연을 보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돈이 없나 했더니 한 번에 이렇게 3 콘서트를 예매를 해놨더라고요. 결국 자기가 판 무덤인 것이다. 하지만 재밌겠죠? 전 부러운데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스케줄이 불안정하기도 하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 뭘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제 이렇게 막상 12월을 열어보니까 주말에도 많이 쉬고 크리스마스 당일날 저희 이제 직원들 사다리 타기 했는데 뽑힌 거예요. 그래서 헐. 크리스마스 당일날 쉬거든요. 뭐야? 그래서 막 쉬는 날 많아요. 14, 15, 20일, 25 이렇게 황금날에 4일이나 쉴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와서 뭘 하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친구들한테 연락하려고 해도 이미 걔네들도 뭐 이미 다 잡아놨겠지.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아하. 막상 그게 이제 지금 저의 큰 고민인데 뭐 어떻게 이 약속 같은 게 생기면 좋겠지만 뭐 안 생기면 글쓰기 재활 훈련도 좀 하고 게임도 좀 하고 뭐 그러면서 뭐 보내야죠. 예. 괜히 말했나? 아니 괜히 말했다기보다는 이제 아까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이제 에픽하이 형들이나 한번 보러 갈까 했더니 역시나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 한 번씩 뭐 틈틈이 눌러보죠 뭐. 그러세요. 네, 그럴 것 같고 저의 근황이라고 하면은 제가 여름에 발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게임을 네. 하고 나서 플스를 사고 그 게임을 딱 하나 했거든요. 그러고서 나서 플스를 안 하고 있는 거야. 플스5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맘 먹고 샀는데 안 하고 있었다가 뭐 몇 개 게임을 사고 안 했어요. 나이가 들면 게임을 사서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약간의 서글픔을 느끼다가 최근에 이제 메타포 리판타지오라고 하는 게임을 구매를 했어요. 이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 여신 전생이나 페르소나라고 하는 시리즈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시리즈를 계속 우려먹기로 유명한 아틀라스라는 게임 회사에서 네. 오랜만에 우려먹기가 아닌 신작을 가져왔다. 오라. 그래서 이제 진 여신 전생이나 뭐 페르소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상을 살던 주인공이
이제 악마를 만나고 뭐 이러면서 변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라든지 뭐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오랜만에 정통 판타지 뭐 중세 유럽 판타지와 비슷한 느낌으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중세 유럽 판타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한다기보다 너무 많이 봐서 약간 지겹다. 그래서 이제 아틀라스 게임들을 전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아하. 일상 도시 속을 살다가 뭔가 어떤 환상의 세계랑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런 내용이라서 그런 거 좋아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얘네들이 그런 내용으로 가버리니까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평가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럼 그래서 또 해봐야지. 그래서 그래 게임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체험판을 일단 깔았어요. 체험판을 되게 넉넉하게 주더라고요. 해보는데 계속 할 것 같아 해서 할인 중이길래 샀죠. 사서 하고 있는데 역시나 재밌다. 그래서 그 게임을 하면서 이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게 제 근황이죠. 저번 주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콘텐츠로. 이거 컨텐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되게 초반부라서 그래? 이렇게 소개를 할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올해 즐긴 컨텐츠 중에 하나지만 올해 나를 즐겁게 하는 탑5 안에 들지는 아직 않는다. 아하.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올해 탑5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탑5라 그러니까 어쨌든 순위는 없고 순위는 없죠. 그러니까 나열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저는 이제 그 OTT, 유튜브, 그리고 영화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했는데 그러니까 각각 5개씩이 아니라 뭐 합쳐서인데 어떻게 소개를 하면 좋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그냥 나열할까요? 하나씩 주고 받읍시다. 좋아요. 저는 그러면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봤었던 것은 좀 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한 해를 정리하는 거니까. 네. 이 올해는 그래도 좀 이렇게 흑백 요리사가 재밌지 않았나. 흑백 요리사가 있었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올해 뭘 봤나 이렇게 봤는데 단연 눈에 띄는 게 흑백 요리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에 뭐 냉장고를 부탁해 뭐 이런 걸로 해서 잠깐들 이렇게 스타 셰프들이 이렇게 뜨긴 했었지만 조금 잠잠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넷플릭스를 통해서 실력은 인정을 받았지만 유명하지 않은 그런 셰프와 진짜 누가 봐도 스타 셰프 이 두 개의 이제 흑과 백의 이 대결이 너무 멋있었어요. 왜냐면은 막 다른 그런 요리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좀 마음이 불편한 요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막 먹다가 뱉는다든지 그리고 뭐 헬스키친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우리 할머니가 만든 것보다 못해 말하면서 독서를 퍼붓는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흑백 요리사는 서로 이제 존중도 있으면서 맞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 거 좀 먹어보고 싶은디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고 마음이 편안하고 흥미로운 그런 주제였어서 올해 콘텐츠로 일단 하나 뽑아보았습니다. 흑백 요리사 저도 엄청 재밌게 봤죠. 특히 초반부에 막 그러니까 백요리사들이라고 리스펙 해놓고 이제 잘 안 알려진 흑요리사들을 이렇게 막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되게 이제 매력적인 캐릭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맛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재미있었고 근데 아쉬운 점은 또 이것도 또 그림의 떡이야. 먹어볼 수가 없어. 그리고 요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 사회의 제일 큰 불만인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줄 서기에 관대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어쨌든 기꺼이 다들 막 몇 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가잖아요. 저는 그럴 용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약간 희생을 하면은 어떻게 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러기도 쉽지 않다. 맞아요. 진짜 뭐 어려워요. 그러니까 건프라 하나 사는 것도 힘든 세상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시간과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티켓팅을 하고 줄을 서고 하는 것일까. 압도적인 수요가 몰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니까 그게 아쉽고 꼭 한 곳 가보고 싶다면 그 보석 가보고 싶어요. 장사천재 조사장님. 난 그 비빔밥이 너무 궁금해. 그거 조개 비빔밥인가? 그 비빔밥이 고추장에 들어가지 않는 그 비빔밥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다른 요리들도 다 맛있어 보였는데 그냥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가 상상이 안 돼서 너무 궁금해요. 저는 중식.
중식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중식은 그냥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동파육 만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상되니까 더 맛있을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살면서 내가 그럴 기회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부지런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은 요즘 너무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네, 홍대 쪽에 있다 보니까 TM미미를 자주 봐요. 맞네. 근데 어차피 그리면 떡이야. 진진도 그 근처에 있다던데. 근데 진진도 진짜 맛있대요. 뭐 다 맛있겠지. 맛있겠지. 사실 다 맛있겠지. 언제쯤 이 과열이 사라질까? 그러게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석은 저희 누나가 먹어봤다 그랬는데 그런 게 부러운 거지 이제. 부러워. 나도 나 거기 가봤는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맞아. 원래 이렇게 막 트렌드에 따라가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거는 어쨌든 내가 먹는 거니까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 그래서 뽑을 수밖에 없었던 건 삼체인데요. 넷플릭스죠. 예. 삼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였습니다. 왜냐면 저희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최다 재생 요청수. 압도적인 최다 재생 요청수. 진짜 압도적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고 많이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그게 어떤 제가 마침 그때 이제 논문 한번 엎어지고 이제 대학원 잠깐 쉬어야겠다 마음 먹고 이러면서 되게 싱숭생숭할 때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그래도 잘 풀리고 있다. 그러니까 잘 풀린다기보단 그냥 뭔가 어디선가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쨌든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받으면서 좀 많이 기분이 좋았고 그랬던 시간이어서 뿌듯하네요. 그 삼체가 어쨌든 저 한 해 동안 저에게 의미 있었던 작품 중에 하나였고 또 삼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고 또 원작 소설이 있는데 원작 소설도 이제 1권은 제가 그 오디오북으로 들었는데 들으면서도 되게 재밌었고 오디오북으로 듣는 경험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거의 라디오 드라마처럼 성우들을 엄청 빵빵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라디오 드라마라는 매체도 좀 많이 좋아한다고 말하기엔 많이 듣진 않았는데 그런 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잊혀가지만 그래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장르를 또 삼체라는 어떤 블록버스터급의 어떤 작품으로 구현을 해줬다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꼽을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삼체 초반에는 약간 엄두가 안 났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에게도 의미가 있었던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삼체 재밌고 뭐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연말에 삼체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일단 재밌으니까 보시고 저희 것도 들어주세요. 저희 거 한번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도 이제 한 가지 넷플릭스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건 제가 최근에 봐가지고 조금 인상 깊었던 건데 베이비 레인디어라는 드라마입니다. 베이비 레인디어는 아기 사슴, 아기 술록이라는 뜻인데요. 스토커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이거 혜화한테 추천받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약간 은근히 그냥 좀 뭔가 무서운 거 있죠. 약간 미스터리, 추리물 이런 것처럼 약간 압박감으로 서스펜션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딱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뭐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놀래키는 게 아니라 얘는 은근히 조여오는 무서움이 있는데 아무래도 주제가 스토커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 작가의 실화예요. 작가의 실화고 이 작가가 직접 등장합니다. 배우로 주인공으로. 그래서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더 소름 돋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작가가 피해자인 거죠? 피해자인 거죠. 와 근데 스토킹 피해를 당했는데 그거를 작품으로 재구성한다는 멘탈이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놀라운 대단하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저까지 막 진짜 정신이 나가요. 근데 이 상황을 겪고 나서도 이거를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 용기와
이 멘탈이 너무 대단하다고 일단 느껴졌고, 그리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토커라고 하면은 이제 절대 악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공도 약간 정상이 아니긴 한데 계속 이렇게 스토커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 사람이 약간 코미디언 지망생인데 별로 안 웃기는 코미디언이어서 약간 조커 같은 사람이에요. 네, 아서 플렉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도 스스로 뭔가 약간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그런 면이 있어서 이렇게 스토커가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토커에 대해서 약간 이해하려고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기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면서 그 둘 다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좀 소름 돋는 지점들도 있고, 아무튼 생각할 점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라서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 살다 보면은 이제 남의 얘기를 들어줄 때는 뭐 연애라든지 뭐 그런 스토킹이라든지 이러면은 너 그거 그냥 헤어져 버려. 맞아. 끊어내 버려. 이렇게 맞아, 얘기하고 맞아. 끝내면 되는데 어. 막상 내 일이 되면은 그렇게 끝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뭔가 객관적인 정보만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어떻게 끝을 내버리는 게 맞아. 어떤 식으로든. 근데 이 감정이 개입하면서 그래도 이게 조금 기다리면, 아니면 그래도 뭔가 대화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내 일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네,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되게 그런 부분 되게 흥미롭네요. 네, 재밌습니다. 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기회가 되면은 여기서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 좋은데 이게 시리즈라서 이게 저희가 시리즈 다루기가 근데 짧아요. 6개짜리. 7화인데 하나당 30분 정도. 이게 여러모로 영화에 비해서 약간 효율은 떨어져. 품이 많이 들어요. 품이 많이 들고 줄거리도 요약해야 되고. 맞아요. 2부로 나누면은 2부 조회수는 진짜 팍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짧아서 그래도 할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러면 정말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좋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그러면은 저희가 같이 얘기했던 작품으로 한번 골라보고 봤어요. 바람이 분다 가라. 한강 소설. 네. 그쵸. 저희 이제 저의 슈퍼스타 한강 작가님이 이제 모두의 슈퍼스타가 되면서 좀 그런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작품을 보게 된 거죠. 제 안에서는 어느 정도 한강행이라는 작가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결론이 나 있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바람이 분다 가란 되게 특별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많이 설명을 해서 추가로 엄청 얘기를 할 부분은 딱히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놀라움을 가졌고, 그래서 장편 소설을 더 많이 읽어봐야 되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에서 최근에는 히라버 시간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히라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되게 딥합니다. 실어증에 걸린 사람과 실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마주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아직 둘이 대화를 시작하진 않았어요. 와, 벌써 깊다. 아직부터 나 거의 한 반 정도 본 것 같은데 아직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기억들이 또 여기 바람이 분다 가라랑 비슷해요. 여자 주인공이 이제 실어증인 건데 이 실어증을 가진 사람이 이혼하고 아예 양육권을 뺏겼어. 비슷하잖아요. 바람이 분다 가라랑. 그리고 이제 남자도 옛날에 잠깐 좋아했던 소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억이 바람이 분다 가라의 그 심리 상담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또 되게 비슷해.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도 대가지만 대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복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이 한강 유니버스가 또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이 바람이 분다 가라가 가지고 있는 한강 유니버스의 한 축이 먼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질 않아서 뭐가 원조인지는 어디에 그 씨앗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쨌든 그 식물대기 계열의 씨앗과 다른 쪽의 어떤 하나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느껴서 우리가 이제 한강이라고 하면 가장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채식주의잖아. 아니면은 소년이 온다. 이 작품들을 읽기 전에 바람이 분다가 가라 같이
뭔가 또 다른 유니버스를 제시해주고 있는 작품을 같이 보면 확실히 이제 한강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단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작품을 고른 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유니버스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약간 생기기도 그죠, 하면서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소설 보면서 느꼈는데 대체 이 작가님은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걸까? 물론 이제 그 타고나신 그런 뭐 상상력이나 그런 것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특이한 경험을 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리고 어쨌든 제 개인적인 감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4월 이후로 소설을 조금 멀리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국 이 그런 장르가 아닌 소설들을 좀 멀리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대가의 작품을 다시 맛봄으로써 소설을 다시 한번 읽게 되고 그쪽에 다시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또 거기로서 얻었던 스트레스들로부터 상쇄해서 다시 어떤 추진력을 얻게 된 경험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네. 한강 작품 하나만 읽으라 그러면 전 진짜 바람이 분다 가라가 가장 추천하기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작품을 그때 잘 골랐던 것 같습니다. 보고 모르겠다 싶으면 또 저희 방송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홍보. 예, 좋습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유튜브예요. 제가 요즘 즐겨보고 있는 유튜브인데 좀 뜬금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카더가든 유튜브를 보고 있거든요. 저도 가끔 봐요. 카더가든 유튜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좋아하는 거는 보드게임 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지금 한 5개인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보드게임을 하는 멤버가 또 되게 웃겨요. 카더가든 그리고 래퍼인 넉살 그 넉살의 오존 인디 가수 오존 그리고 그 넉살의 친구인 목사님 목사님 맞아. 근데 보드게임을 굉장히 하드하게 즐기신다는 그 맞아, 목사님 맞아. 이렇게 나오시고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그 게스트가 나옵니다. 빠니보텔도 나오고 네, 츄도 나오고 장기하 츄 맞아 장기하도 나왔다. 지금 너무 재밌는 컨텐츠입니다. 약간 이렇게 진짜 그냥 밥 먹을 때 보기 너무 좋은 그런 컨텐츠고요. 그리고 보드게임 시리즈랑 그리고 카더가든이랑 넉살이 장명소를 찾아가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카더가든 이름을 뭐 헷갈려 하니까 가토벨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킨더조이. 킨더조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카더가든이랑 넉살이랑 장명소를 찾아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와 함께 카씨로 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뭐 넉씨로 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아무튼 이런 컨텐츠가 있는데 이런 좀 그러니까 아주 막 이렇게 빵 웃기다기보다는 이 사람들도 좀 은근히 돌아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예능이 좀 어려운 이유가 막 그런 짤들 많이 돌잖아요. 뭐 남의 연애 관심 없고 남의 육아 관심 없고 남의 일상 관심 없고 막 순수 재미였던 우리 옛날 무한도전 이런 것들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요게 약간 순수 재미에 가까운 맞아요. 것들을 유튜브에서 좀 충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카더정원이라는 채널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오존 씨 오존 씨는 좀 너무하시더라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 채널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을 데리고 야유회 같은 거 하는 콘텐츠에서 이제 그 폭스 채널 거기에 나오는 김지유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오존 씨가 저 근데 하루에 샤워 2번씩 해야 하니까 김지유 씨가 근데 깨끗이 씻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뭐 되게 순수 비난이죠.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 오존님이 그런 순수 비난 같은 거를 잘 받아주는 그런 스펀지 같은 사람. 탱킹하는 캐릭터거든요. 넉살님이 약간 얄밉게 잘 놀리고 목사 친구한테 목사래요 막 이러면서 그런 순수 재미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뇌 빼고 막 맞아.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채널이라서 저도 가끔씩 애용하는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소유가 그 얘기했잖아요. 친구들을 만났는데 요즘 하는 얘기 주제가 좀 힘겹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좀 뇌 빼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좀 귀해진 시대에
이런 유튜브가 그래서 요즘 좀 성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네요. 저 작년부터 사실은 그런 순수 드립에 가까운 토크쇼 같은 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생각만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채널 추천 아닌데 스택타운에 작년쯤에 했던 난 좀 그래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힙합 난 좀 그래가지고 하면은 힙합이란 주제 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드립을 막 때려치는 거야. 요즘 말로 뇌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끝까지 가는 거야. 이상한 헛소리 가지고 포인트 하나 잡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되게 그런 것들이 준 순수 재미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잘 잡아야겠다. 뭔가 또 각 잡고 하면 또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데 그거 한 번 터지면 끝까지 가. 진짜 한 번 터지면 그 드립이 끝을 모르고 흘러가거든요. 그 무라일치의 경지를 느껴본 게 저도 이제 해화랑 했던 공연 끝나고 이제 뒤풀이로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했던 얘기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이 순수 재미 우리 근데 혼자서 요즘에 느끼기 힘들다면 이 채널 맞아요.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드 게임과 연관되는 오? 그런 건데요. 제가 약간 길게 갈게요. 건프라를 조립하면서 주호민 채널에서 호미니아 월드라고 하는 TRPG를 했던 그래서 그 침착맨이랑 옥냥이랑 그다음 임세모 이렇게 넷이 이제 참여자로 등장하고 이제 던전 마스터로 주호민이 등장을 해가지고 TRPG를 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틀어놓고 건프라를 조립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옛날부터 TRPG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귀묘한 이야기에도 TRPG 나오고 그래서 TRPG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아무나랑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드 게임 좀 이해도 있어야 전문가가 되고 RPG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던전 마스터는 진짜 열정과 관록이 있는 사람 해야 되니까 뭐 몰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대 해줘야 근처에 되니까. 그런 카페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지금도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뭐 이렇게 혼자 할 수는 없고 친구들 보드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해봤는데 반응 시큰둥하더라고. 못 하고 있다가 이런 게임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한동안 막 얘기하고 다녔던 발더스 게이트 3라는 게임이었고 실제로 그 TRPG의 원조격이라고 불리는 던전 앤 드래곤 그 룰북의 세계관인 포가튼 렐름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던전 앤 드래곤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캠페인이에요. 그거를 이제 게임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되는 그게 발더스 게이트라는 게임이고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플레이스테이션 5를 구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면 그거 하려고 사서 그거 하고 나서 몇 개월을 방치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발더스 게이트 3라는 게임을 했는데 이제 게임이 정말 좋은 게임은 게임의 어떤 그 시스템과 스토리와 진행이 매끄럽게 하나로 연결되어야 하는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임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발더스 게이트가 작년에 출시돼가지고 작년에 있는 모든 시상식을 휩쓸었어요. 이런 시상식을 모두 휩쓴 경우에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우리가 추앙에 맞지 않는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도 어떤 한 그 홍대병 걸린 파프타라고 하는 파프타 맞나? 그 게임 시상식에서 다른 게임에 줘버리는 바람에 그 실패를 했어요. 전관왕에. 근데 발더스 게이트는 그걸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 심지어 경쟁자가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의 후속작인 왕국의 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젤다의 전설 팬이고 왕국의 눈물도 당연히 다 해봤는데 감히 젤다를 이겨 이게 아니라 아니 왕국의 눈물을 이겼으면 도대체 얼마나 재밌는 게임일까. 참된 게이머의 어떤 자세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참 해보고 싶은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PC가 제가 쓰는 PC는 맥이었고 플스 4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해봤죠. 근데 어떤 포인트가 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냐면 그 TRPG는 기본적으로 모든 걸 주사위가 굴러가서 나오는 걸로 결정을 하거든요. 다 확률이에요. 근데 이 게임도 다 주사위예요. 전투도 주사위고 스토리 진행도 주사위고 그리고 캐릭터를 키울 때 어떤 것도 다 주사위의 영향을 받는 거죠. 보통 그래서 확률형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포켓몬스터 같은 게임 있잖아요.
80%의 확률로 명중이야. 근데 명중이 안 됐어. 그럼 열이 그냥 받는 거야. 그치. 아니 80%인데 왜 계속 빗나가는 거야? 열이 받는 거죠. 그리고 엑스컴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것도 약간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숨은 다음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격 확률이 다 100%가 아니에요. 계속 막 안 돼.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근데 발더스 게이트는 주사위를 굴려서 주사위가 막 1이 나와서 대실패가 떠도 열이 안 받아. 왜냐면 이 게임은 전투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모든 게 주사위니까 다 그냥 납득이 되는 거예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은 주사위가 20이 뜨면은 그러니까 주사위가 총 20까지 뜰 수 있어요. 25인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맥스치가 정해져 있어. 근데 요구하는 게 막 30, 40인 게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내 캐릭터의 어떤 운이나 스킬 같은 걸로 보강을 해야 돼. 아이템이라던가 이런 보강을 해서 이 숫자를 맞출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 대화하는 상대방이랑 친밀도가 높으면 이게 뭐 플러스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보정이 돼요. 보정이 돼서 40을 맞춰야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더 진엔딩에 가까운 스토리로 다가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분기였어요. 이 막에서. 근데 저는 이 친구랑 되게 친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게임 속에서 연인이야 이미. 나 얘랑 엄청 친한데 연인이잖아. 근데 보정치가 안 뜨는 거예요. 엥? 그러니까 40을 맞춰야 되는데 40을 맞추려면 보정치가 최소 20에서 30은 돼야지 안정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보정이 안 뜨는 거야. 왜? 몰라요. 그때 내가 친밀도를 올리는 행동을 뭐 덜 했나 보지. 연인인데? 이미 얘랑 할 수 있는 이벤트는 거의 다 본 상태에서 근데 20이 나온 거예요. 20인가 25 어쨌든 맥스가 나온 거예요. 대성공해서 보정치가 없음에도 그 선택지를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한 번 한 거예요. 그 동안에. 그러니까 그동안 대실패 억가도 많이 당해보고 그랬는데 이 주사위 한 방으로 고를 수 없는 선택지를 고르게 되는 그 경험을 하니까 이 시스템에 완벽히 적응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돌아가는 그 NPC라고 불리는 플레이어블 캐릭터들이랑 어떤 연인도 돼보고 싸우기도 해보고 얘를 영입하고 싶은데 영입 못 해보기도 하고 이런 변수의 과정들이 하나하나 스트레스기도 했지만 아무튼 게임이 굴러가서 엔딩까지 가고 이런 것들이 되고 내가 이 직업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쉬웠겠구나. 저는 마법사로 거의 막바지까지 마법사로 플레이를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는데 도적과 관련된 캐릭터를 골라서 시작을 하면은 처음부터 문 따기도 쉽고 그 뭐 화술도 쉽고 그냥 좋은 아이템 있으면 훔쳐버리면 되고 더 쉽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너무 뒤늦게 알아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빌드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하면 더 하면 되죠. 이렇게 해본 거죠. 그래서 나중에 2회차를 하게 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키우고 제가 또 종족을 약간 드래곤본이라고 파충류 얼굴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능 플레이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연애도 하고 이런데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파충류인데. 그래서 다음에 하게 되면은 그냥 좀 더 인간 캐릭터 아니면 아예 여성 캐릭터를 해볼 수도 있고 그럼 다양한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따라 또 다른 몰입을 해볼 수 있겠구나. 물론 스토리를 알지만 대신에 좋은 아이템 어디 있는지도 이제 다 알지 이러면서 좀 더 쉽게 게임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2회차 요소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발더스 게이트가 어쨌든 TRPG라고 하는 친구가 고사양 게임이죠. 친구와 던전 마스터라고 하는 게 필요한 굉장한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스테이션 5 하나만 있으면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장치였으니까 그거 하는 시간 되게 즐거웠고 또 하고 싶은데 엄두가 좀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 올해 즐겨본 콘텐츠 중에서 되게 임팩트가 있었다. 그건 TRPG 같은 거는 어쨌든 간에 어떻게든 게임이 굴러가기는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이게 진짜 TRPG는 던전 마스터가 잘 만나야 되는데 던전 마스터가 좀 융통성 있게 해주면 되게 잘 풀려요.
어떻게든 이렇게 해줘요. 음. 막 그래서 던전 마스터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이 게임에 과몰입한 동작을 보여주거나 이러면 던전 마스터가 뭘 하나씩 주거든요. 너 좋아, 연관 포인트 하나 가져가. 이러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다시 주사위를 다시 던지거나 아니면은 이게 또 게임 안에 구현도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아니면 막 코스프레 제대로 하고 와서 오케이 너 오늘 좋다 하나 받아가 이런 뭔지 알 것 같아. 아니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아닌가요? 나 상상도 못 해봤어. 그러니까 이런 약간 관대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항상 어떤 영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던전 마스터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도 어떻게든 흘러가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호미니아 탐험대를 보면 주호민이 진짜 옆에서 이제 그 김풍이랑 김풍도 나온다. 김풍이랑 심창민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계속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막 즐거우니까 막 해줘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TRPG의 매력이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트콤 중에 빅뱅 이론이라고 있는데 막 거기서 그 사람들이 던전 앤 드래곤을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말 그대로 무슨 코스프레도 이렇게 하고 오고 그 던전 마스터가 뭘 하나 딱 던져주면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저게 뭐길래 저렇게까지 좋아하나 이 생각이 들었고 저는 최근에 이제 갑자기 옛날 향수병이 돋아가지고 닌텐도 DS를 지금 하고 있는데 뉴 슈퍼 마리오를 하고 있는데 중간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옛날엔 그런 게임 많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게임을 하면서 내가 게임을 화나면서 해야 되나라는 순간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게임은 이제 재밌으려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막 이렇게 주사위 하면서 운명을 마주하게 되고 그래도 그럼에도 어떻게든 게임은 흘러가고 이런 것들이 매력적이네요. 제가 그래서 친구 사귈 기회가 이제 없잖아요. 직장 동료들이랑 직장에서 파는 사람들, 대학생 때 친했던 사람들 중에서 정말 가끔 연락해가지고 한 번씩 보고 그런 거 아니면 사람 만날 기회가 없는데 소모임을 한 번씩 봐요. 당근마켓에서. 근데 또 막 없는 거야. 근데 이제 한 번쯤 D&D 소모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다들 약간 주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가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긴 한데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해와의 4번째 갈까요? 맞아요. 네, 전 이거는 약간 컨텐츠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올해 저를 좀 즐겁게 했던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방금 거랑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넷플릭스를 이렇게 하다가 약간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꽂히는 게 없는 거예요. 꽂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자꾸 이제 옛날 컨텐츠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짧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쿠팡 플레이에 다 있는 거예요. 쿠팡 플레이에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있었다가 없어진 시트콤이라든지 그런 게 거기 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터넷에도 안 팔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프렌즈라든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셜록이라든지 빅뱅 이론, 뭐 미란다, 그리고 옛날에 안녕 프란체스카, 뭐 웬그막 막 그런 거 하이킥 시리즈 순풍산부인가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쿠팡 플레이에. 그거 진짜 순수 재미야. 그러니까 요즘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런 순수 재미를 찾고 싶던 차에 쿠팡 플레이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생각나는 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꺼내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제는 막 프란체스카를 막 이렇게 한 몇 편씩 막 이렇게 봤다가 뭐 언제 하루는 무한도전에서 내가 좋아하는 에피소드 골라가지고 막 본다든지 그리고 막 진짜 특히 셜록은 진짜 다른 OTT에 나오지도 않았고 돈 주고 살 수도 없었는데 쿠팡 플레이 있는 거 보고 제가 소리를 지르고 아싸 이러고 또 다시 정주행을 하는 그런 너무 유익한 OTT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에 뭔가 특정 컨텐츠는 아니지만 쿠팡 플레이를 약간 올해 저의 OTT로 그러고 보니까 쿠팡 선정하고 플레이를 싶었어요. 안 보고 있었다 내가. 하고 있어? 구독하고 있어? 쿠팡 와우 멤버십은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쿠팡 와우 이제 애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엄마의 그 아이디를 빌려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런 순수 재미. 특히 안녕 프란체스카가 진짜 저는 걸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쿠팡 플레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그리고 특히 제가 좀 연말에 추천하고 싶은 그 시트콤은 미란다라는 시트콤입니다. 영국 시트콤인데 너무 재밌고 연말이랑 딱 어울리는 그런 거예요. 이 아주 키가 큰 2m 정도 되는 인물인 미란다가 이제 장난감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옛날 뭐 자기 뭐 첫사랑과의 이런 좀 로맨스도 있으면서 그 거구의 여성이 이제 벌이는 그런 사건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고, 또 시점이 아마 그게 또 연말일 거예요. 그 시트콤이. 그리고 이제 길지 않아서 한 12월 달에 이제 심심하실 때 한 번씩 꺼내보기 좋은 시트콤으로 미란다를 추천드립니다. 아주 재밌어요. 바로 뜨네, 추천해, 미란다. 응. 그러네요. 쿠팡 플레이를 이용해 볼 생각을 안 했었다. 근데 이제 한 번씩 좀 이렇게 개별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영화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제가 말한 것들은 그냥 보실 수 있고. 아, 꽃보다 남자가 진짜 웃긴데. 꽃보다 남자도 봤어요. 맞아요. 이거 꽃보다 그냥 남자. 그냥 개그 프로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꽃보다 남자가 제가 안 그래도 쿠팡 플레이에서 이번 기회에 정주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유행하는 밈들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그냥 모든 대사를 다 따라하면서 놀게 된다니까 혼자서. 뭐 프린스 송 이런 건 진짜 그냥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보면은 한마디 한마디가 밈이야. 주옥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쿠팡 플레이 구독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 이거 틀어놓고 건프라 조립 한번 해야겠다. 그러니까 딱 그러기 좋아요. 뭐 밥 먹을 때, 뭐 건프라 조립할 때. 아무튼 네 번째는 그럼 쿠팡 플레이의 네. 발견. 맞아요. 좋다. 나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네. 와우 멤버십이 좀 아까웠다. 꼭 애용하십시오. 저는 이번에는 이제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여름에 이제 전자책 리더기를 구매한 다음에 이제 소설들을 막 보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약간 장르 소설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추리 소설 같은 것도 좀 많이 보고, 그래서 사실 추리 소설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특히나 이제 제가 어디냐 저기 훈련소가 있을 때, 예비군 때 이제 지루하니까 조금씩 핸드폰 보면서 소설을 많이 봤었는데, 근데 가장 재밌는 건 추리 소설이 아니었던 거임. 오잉? 그러면 그래서 일단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케스의 이상한 집 이상한 그림 시리즈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건 다다미 넉장반 세계 일주. 다다미 넉장반 세계 일주 라는 작품입니다. 일본 작품이겠네요. 네. 그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요. 저기 그 유아사 마사아키라고 저번에 그 새벽을 알리는 루의 노래 얘기해줬잖아요. 그것을 만든 그분의 작품 중에서 제일 재밌게 본 건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를 쓴 이제 소설가 모리미 도미히코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교토대에서 출신인데, 교토대가 약간 괴짜들의 학교로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대학생활 시절 겪었던 어떤 일상을 이제 약간 옴니버스식으로 풀어낸 게 다다미 넉장반 세계 일주라는 작품이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 가면은 다다미 넉장반 세계 일주 플러스가 있습니다. 플러스요? 네, 그러니까 후속작인 거죠. 오랜만에 후속작을 냈는데 소설은 번역이 안 됐고, 애니메이션, 이게 웃긴 게 이게 다다미 넉장반 세계 일주도 애니메이션화가 돼 있고, 아까 말한 그 유아사 마사키의 사단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후속작이 최근에 나왔어요, 소설로. 그리고 그것도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다다미 넉장반 세계 일주의 애니메이션판을 볼 수가 없고, 뭐 없어졌어. 다 내려왔어. 근데 또 다다미 넉장반 세계 일주의 플러스 소설판은 번역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다다미 넉장반 세계 일주는 소설만 볼 수 있고, 플러스는 저기서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소설 밀리의 소재 없네. 없어요? 저는 그 알라딘에서 사서 봤는데, 이 다다미 넉장반 세계 일주 같은 경우에는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 친구인
오즈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저번 주에 오즈의 마법사 얘기를 했는데 오즈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되게 기괴하고 막 하는데 엄청 인싸야. 마당발이야. 그리고 아카시라고 하는 소녀가 있는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구치 선생님이라고 해서 약간 이 사람 뭐 하는지 모르는데 제야의 고수 같은 사람이에요. 졸업 안 하고 이제 막 와. 그런 사람. 대충 이 정도만 알고 가자고요. 네. 그래서 4편의 그 소설의 연작인데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동아리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킹왕짱 비밀결사단이라는 동아리를 선택했을 때 이야기가 첫 번째. 도서관 경찰이라고 하는 동아리를 선택했을 때가 두 번째 이야기. 인쇄소라고 하는 동아리를 선택했을 때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자전거 관리 감독소라고 하는 그 동아리를 선택했을 때가 네 번째 이야기예요. 이 다 각자 평행 우주를 그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제 그 이야기가 진행될까? 그래서 어쨌든 오즈는 이 네 동아리에 다 발을 걸쳐 있는 친구. 나는 이 넷 중에 하나를 골라요. 히구치는 어쨌든 간에 이 내가 살고 있는 다다미 넉장반짜리의 그 기숙사에 있는 약간 고인물 같은 사람이요. 어떻게든 연관돼. 어떤 곳에서는 내 동아리 직속 선배인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동아리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원수지간인 경우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죠. 그래서 오즈의 어떤 계책에 빠져가지고 허둥지둥 하다가 결국에는 아카시와 이어지는 이야기. 이게 네 가지 갈래로 뻗어나가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파트에서는 이제 다다미 넉장반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어떤 기숙사가 안에서 이제 막 표류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다다미 넉장반 세계 일주구나. 그 의미가 나중에 그렇게 되죠. 그리고 다다미 넉장반 세계 일주의 후속작인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다. 다다미 넉장반 타임머신 블루스로 가면은 이제 이게 하나의 이야기로 변해요. 하나의 이야기로 돼서 이 다다미 넉장반의 주인공인 내가 있는데 내가 이제 에어컨이 있는 유일한 방이에요. 그 방이. 근데 이 에어컨에 있는 리모컨이 사라져요. 근데 리모컨이 없으면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리모컨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시간 여행을 곁들인. 근데 이제 시간 여행을 곁들인 그런 느낌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도 나가 나오고 아카시가 나오고 오즈가 나오고 히구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즈라고 하는 내 친구가 속해 있는 이제 영화 동아리에서 이제 아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연출을 맡아가지고 영화를 찍고 있는데 내 스타일이다. 이러면서 막 혼자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없어진 리모컨을 찾기 위해서 저기 보이는 어떤 특이한 기계도 아니고 탈 것도 아닌 뭐가 있는 거죠. 거기 앉아 있다가 이제 시간 여행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리모컨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산으로 가는데 수습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처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해다가 결국에는 다 타임머신 속에서 돌아나는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 그런 식으로 펼쳐지는데 이건 디즈니 플러스에 있으니까 쉽게 보실 수 있고 아무튼 이런 일본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그런 모험들 그리고 어떤 하나의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또 찌질한 내면 이런 것들 좀 잘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추천 한번 드립니다. 네. 이북으로 보기 딱 좋아요. 그래서 알라딘이 있다는 거지? 알라딘에서 구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게 제 네 번째 고요. 해와의 마지막 작품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마지막은 쿠팡 플레이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제가 또 이제 올해 좀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뭐가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극장을 되게 오랜만에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극장을 왜 오랜만에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공연 실황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관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작품인 뮤지컬 엘리자벳이 공연 실황으로 극장에 나왔고 그리고 제가 또 아까 전에 이번 주에 콘서트를 간다는 인디밴드 소네플의 콘서트 필름 영상이 또 이제 극장에서 개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에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극장을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극장에 가서 봤는데 확실히 집에서 조그만 폰으로 보는 것보다 극장에서 의자에 앉아서 큰 스크린에서 팝콘을 씹어 먹으면서 보는 감성이 있구나, 혼자. 그런 또 재미를 또 최근에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저는 거의 이제 영화는 혼자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어쨌든 공연 실황 영화를 이번에 좀 자주 보게 된 계기로 극장의 또 재미를 또 알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연 실황 영화를 또 이제 이 올해의 콘텐츠로 저는 선정을 해보았는데, 확실히 극장이 참 좋은데 안 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비싸요, 정말. 진짜 비싸.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가격을 알고 이제 이걸 또 보니까 이게 비교가 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공연 실황 이런 거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막 휴대폰 제휴사 할인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예 그냥 프리미엄 가격이니까.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봤지만 그래도 뭐지? 어쨌든 공연 실황 같은 거는 거의 무슨 1열보다도 더 실감나게 볼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봤던 이제 소네플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멤버 하나가 이번에 탈퇴를 했는데, 탈퇴를 하기 전 마지막 콘서트 영상을 이제 너무 잘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거에 의미가 있었고, 뮤지컬 엘리자벳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이제 같은 포맷으로 가다가 이제 이거를 끝내고 새로 이제 변화를 맞이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에서 그 앞에 10년 동안 했던 그 똑같은 형식의 그 뮤지컬을 그 녹화를 해서 이번에 영화를 보여준 거였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또 의미가 있던 거라서. 그런 게 좀 OTT나 아니면 뭐 이렇게 돈 주고라도 볼 수 있게 풀렸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몬테크리스토라는 뮤지컬이 또 그렇게 공연 실황이 있었는데, 그거는 OTT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도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소네플은 필미를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찍었던 영화 영상을 자기 유튜브에 올려놨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거 말고 저번 거를. 근데 이제 그것도 물론 이제 의미가 있었지만 확실히 사운드와 화면이 큼직큼직한 게 좋더라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도 공연 실황은 그런 거 봤어요. 미스 사이공 실황 본 적 있고, 그다음에 레미제라블도 봤고, 빌리 엘리엇 봤었거든요. 확실히 좋아요. 좀 많이들 그런 걸 풀어주셨으면 좋지 맞아요. 않을까. 너무 안 풀어. 어쨌든 우리가 티켓과 그 좌석 수라고 하는 어떤 제약을 넘어서기가 참 힘들거든요. 특히 이제 입문하는 뉴비들한테 엄청 큰 진입 장벽일 수 있는데, 그런 실황들을 봄으로써 나 진짜 저거 직접 보고 싶다, 직접 맞아, 보러 맞아. 가야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입문 방법이고, 어쨌든 그걸로도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많이 그쵸, 그쵸. 벌걸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뮤지컬은 요즘에 사람들이 시체 관극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뿌셔뿌셔 될 수도 없고 뭘 먹을 수도 없고 막 꼬리뼈 아파가지고 잠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도 사람들이 눈치 주고 이런 상황인데, 영화관은 안 그래도 되잖아요. 와작와작 먹고 막 콜라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다. 게다가 요즘 관객들 이렇게 많이 없어서 막 이렇게 옆 사람들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편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단 말이죠. 저희도 그거 했었네요. 그 온라인 극장 특집. 그런 것도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제약사항을 많이 벗어나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저 1열에서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1열에서도 표정 잘 안 보여요. 맞아. 그리고 1열은 또 전체적인 게 잘 안 보여. 맞아. 근데 공연 영상은 줌 땡길 땐 땡겨주고, 맞아. 벌릴 땐 벌려주고 이러니까 확실히 그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죠. 다만 이제 공연의 장점이라는 건 여기서 막 누가 얘기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는 사람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현장감. 그리고 그 딴짓하는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연이 얼마나 베테랑들이 잘 만든 공연인지와 아마추어인지에서 가장 티가 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보는 건 당연히 없겠지만 그 그쵸.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아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좋아서 잘 찍더라고요. 맞아요. 많이들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랍니다. 기술이 좀 안 좋아도 좋으니까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제발. 사서 보겠습니다. 돈 내고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 마지막 컨텐츠 네.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네. 바로 올해 있었던 롤드컵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 되게 특별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롤을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이제 저저번 MSI라고 이제 롤이라고 하는 게임이 대회가 대충 이런 식으로 있어요. 리그가 이제 국가별로 있죠. 그래서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있습니다. 봄에 있는 리그가 끝나고 우승팀이 정해지면 이제 봄과 여름 사이에 국제대회가 작게 한 번 열려요. 한 한국 팀 기준으로 2팀이 참가할 수 있는 그 미드 시즌 인터 뭐 저거 하면서 MSI라는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머 시즌이 있고 나서는 한국 팀 기준으로 4팀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월드 챔피언십 그래서 롤드컵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MSI에서 이제 T1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페이커가 있는 팀이 이제 결승에 가가지고 중국 팀이랑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 훈이가 추천을 해줬었나. 그래서 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봤는데 이제 졌어요, 막. 이제 T1이 우승을 실패합니다. 그런 거 하면서 좀 한 번씩 보게 됐다가 그 다음 롤드컵부터 좀 제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 롤드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유명한 데프트 선수가 우승을 하고 페이커 선수가 준우승을 한 그 롤드컵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롤 대회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번 시즌이 진짜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 작년 우승 챔피언인 T1이 가까스로 그 순위 결정전을 겪으면서 4시드로 올라가게 됐거든요. 한국팀 4팀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4등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팀인 BLG와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팀 젠지 그 팀에서 이제 페이커가 이제 포지션이 미드라인인데 미드라인을 맡고 있는 이제 BLG의 나이트와 젠지의 초비가 이제 지금 가장 롤을 잘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팀들이 막 모여 있는 와중에 갑자기 BLG가 엄청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BLG가 가까스로 이제 16강에 진출 성공하고 T1도 처음엔 좀 못하다가 조금씩 잘해지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T1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T1은 분명히 못하는 팀이야. T1 지금 멤버 폼으로 따지면은 롤드컵 온 게 기적이야. 근데 월드 챔피언십에서 T1은 몰라. 왜냐면 2년 연속 결승을 간 팀이기 때문에 모르겠어.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T1이 조금씩 잘하기 시작하고 젠지는 아예 처음부터 한 번도 안 지고 16강을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막 잘할까 뭐 이런 상태였던 거죠. 흥미진진하고만. 그런 흥미진진한 상황에서 젠지랑 T1이 4강에서 맞붙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T1은 젠지를 10경기 동안 이긴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가장 좋아하는 팀이 이제 응원하는 팀이 있다면 T1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1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젠지한테 지는 걸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10번을 졌어요. 10번을 졌는데 또 지면은 그게 또 심지어 월드 4강이야? 이러면은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4강을 보는데 막 처음에 그걸 보면서 근데 젠지 잘하니까 근데도 이긴 거예요, T1이. 그러면서 역대급 서사를 하나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리고 롤드컵이 제가 되게 많은 스포츠들을 경험했지만 뭐 야구를 엄청 잘 보진 않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보고 그리고 어쨌든 가장 세계에서 인기 많은 축구에 과몰입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축구에서 가장 큰 대회가 사실 월드컵이 아니거든요. 그 축구 팬들한테는 월드컵은 약간 모두의 축제라면 축구 팬들은 이제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가장 재밌게 쳐줘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응원하는 팀인 리버풀이 우승한 걸 본 적도 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메시가의 시대에서 얼마나 대단한 건지 봤죠. 하지만 그 어떤 경기 그 대회에서도 매 경기마다 티저를 만들어 가지고 서사를 붙여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티저를 만들어. 네, 그러니까 8강도 아니야. 그냥 뭐 모르겠어. 8강부터 확실히 있었고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티저가 이제 그 조별리그를 대체하는 스위스 리그라고 스위스 스테이지라고 있는데 스위스 스테이지 티저가 있고 뭐 경기도 8강도 뭐 4경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4경기 경기마다 팀들 불러가지고 서사를 붙여주고 티저를 찍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얘랑 싸우는데 둘 중에 하나가 지면은 둘 중에 한 팬들은 그냥 난리가 날 수밖에 없게 딱 서사를 딱 만들어줘. 그래서 이제 페이커가 초비가 이제 페이커한테 페이커 선수 이제 저희의 시대입니다 하고 페이커가 초비 선수 최고가 되고 싶으면 증명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누가 막 이제 세대를 결정하는 왜냐면 초비가 진짜 잘하고 그 아시안 게임 때도 페이커랑 초비가 같이 뽑혔는데 페이커가 서브였고 초비가 주전이었어요. 그 정도로 진짜 잘하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초비가 국제전에서 잘 못한다는 인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말한 그 MSI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전 무관이라고 하는 어떤 멍해를 탈출을 한 거죠. 그 상황에서 둘이 맞붙는 그런 어떤 서사를 보고 페이커가 또 결국 이겼어. 페이커가 이번에는 근데 저번에 작년 롤드컵 4강이 사실상 결승이라고 불렸거든요. 징동이라고 하는 중국 팀에 이제 룰러라고 하는 한국 선수가 진짜 잘해가지고 한때는 롤드컵에서 페이커를 이기고 우승해가지고 페이커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만들어낸 그런 선수가 있었어요. 그 둘의 격돌을 딱 만들어 놓고 페이커가 이제 역사적인 장면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티저였나 그 다음 티저였나 해서 그 페이커가 혼자 하드캐리해서 4강을 진출하게 해주는 4강을 이기게 하는 장면을 이제 오버랩하면서 이번에는 페이커가 잘린 상태에서 나머지 팀원들이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젠지를 이기게 만든 장면 오버랩 시키면서 뭔 말인지 알죠? 영화를 찍었네. 형 이제 우리가 해줄게라는 장면을 또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거를 딱 편집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진짜 스포츠다. 이게 e스포츠가 스포츠보다도 더 우리에게 그러니까. 스포츠가에게 바라는 그런 서사적인 측면을 만들어주는 거죠. 롤드컵 결승에 딱 가니까 이제 나이트라고 하는 중국의 초비, 중국의 다음 세대를 하는 그런 선수 그리고 빈이라고 하는 그 탑 라이너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중국에서 롤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선수 중에 하나고 한국 팬들도 많아요. 이 사람 진짜 호탕해가지고 잘하는 선수 좋아하고 못하는 선수 싫어해요. 그래서 한국 선수라도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되게 좋아하는데 T1의 탑라이너가 제우스 선수인데 이 제우스가 진짜 잘해가지고 빈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두 팀이 티저를 찍을 거 아니에요. 티저를 찍는 내내 제우스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BLG라는 팀을 중국 팀이고 라이벌 팀임에도 불구하고 미워할 수가 없는 서사를 딱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BLG가 진짜 잘했어요. 왜냐면 이게 5판 3선승제로 가거든요. 블루 사이드가 있고 레드 사이드가 있어요. 근데 블루가 무조건 유리해. 그러니까 무조건 유리하다는 건 어쨌든 강팀, 그러니까 비등비등하면 블루가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첫 번째 밴픽이라고 해서 어떤 캐릭터를 뽑을지 못 뽑게 할지를 정하는데 주로 그 우선권을 블루 팀이 가져가기 때문에 블루가 조금 더 유리해요. 그래서 어떤 롤 이제 해설자 중에 한 명은 블루착이다. 승부차기처럼 블루에서 승점을 따오는 거를 잘 하면은 이제 처음 블루를 가져온 팀이 이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블루에서 BLG가 준비를 너무 잘해가지고 T1이 블루였는데 BLG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완전 막 쫄리는 거죠. 세상에. 엄청 쫄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T1이랑 BLG가 맞붙는데 BLG가 준비를 너무 잘해와서 이긴 거니까 T1이 준비한 것들이 플랜들이 싹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2세트가 시작되는데 2세트는 다행히 또 이겨요. 3세트가 됐는데 BLG가 또 너무 준비를 잘해서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3세트 내내 BLG가 첫 번째 킬 따고 초반에 막
무너뜨려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T1의 특징이 후반으로 가면 못하는데 초반에 막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팀이었는데 T1이 제일 잘하는 걸 BLG가 제일 잘하면서 이기고 있는 거야.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막 이제. 아니, 다 포기했겠네. 왜냐하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T1 선수들이 T1은 LPL한테 지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롤드컵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서사를 만들어냈는데 LPL한테 진다고 이런 굴욕은 있을 수 없어 이러면서 막 보는데 4세트 이제 3세트까지 지니까 3선승제잖아요. 그리고 4세트 레드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이 레드를 못 이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레드에서 처음에 또 이제 내주면서 시작해. 그래가지고 막 긴장감, 스트레스 막 이만큼 받은 상태에서 처음에 이제 치킨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이미 블루에서 지금 시작하면서 치킨 맛 딱 떨어지고 막 미친 막 쿵딱쿵딱한 상태에서 보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4세트에서 페이커가 또 슈퍼 플레이를 하나 딱 해가지고 상황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겨요. 5세트를 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5세트에서 T1이 이기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가 줄 수 있는 최대의 도파민을 맛보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서사짝이라는 것을 어떻게 극한까지 이제 스포츠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e스포츠를 통해서 한번 봤다. 그래서 이번 롤드컵이 그런 면에서 저한테 되게 뭔가 되게 가장 큰 도파민을 줬던 올해 컨텐츠가 아닌가 해서 뽑았습니다. 이래서 스포츠라고 하는구나. 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보고 즐기면서 올해를 맞이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추천해준 거를 통해서 또 2025년 또 즐거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내년에 만나요.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